네,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또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전립선 완전 정보 가이드 배우 황민석입니다. 네, 남성분들의 고민, 하지만 이걸 어디에 털어놔야 될까 고민 되시죠? 오늘 속 시원한 해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담비입니다.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닥치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평소에 갖고 있던 증상들도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화장실도 좀 자주 가는 것 같고요. 네. 곽 배우님 그러세요? 이 추워지면 좀 더 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좀 출입하는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좀 겨울철에 이 비뇨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좀 꽤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방우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전립선염 하면 비뇨기과와 연관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 환자들의 3분의 1의 증상을 차지하는 전립선염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전립선은 뭐 당연히 이제 남성의 성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방광과 그 요도 사이에 있는 장기고요. 저희가 이제 정액의 생성에도 관여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전립선염은 저희 이제 비뇨기과, 최근에는 이제 비뇨의학과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주로 보는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염은 이제 우리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뭐 급성 전립선염, 만성 전립선염, 뭐 여러 가지 질환명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아마 오늘 이제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만성 전립선염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급성 전립선염은 뭐 아주 심한 통증이나 발열 이런 것들로 내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응급실이나 이렇게 응급실을 경유해서 오거나 외래를 통해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치료를 받고 완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환자분들의 이제 아주 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만성 전립선염은 재발도 많고 실제로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난치병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질환입니다.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뭐 성맥의 감염이나 아니면 뭐 그거 이외에도 또 이제 그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음주나 뭐 잦은 음주나 흡연, 그다음에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나 그 주변의 신경들에 작용을 해서 전립선에 실제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검사에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는데 증상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신경병적인 동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식으로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곽 배우님 요즘에는요 이제 재택근무들이 좀 늘어나면서 네.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매달려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즘 특히 많죠. 네, 그렇다 보면 그런 영향이 또 있을 것도 같은데 교수님, 그 처음에 증상이 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증상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처음에 표현하시기는 뭐 배뇨장애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근데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이제 고환과 항문 사이를 저희가 이제 회음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회음부에 통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 주변 고환, 그다음에 뭐 성기, 그다음에 뭐 엉덩이 주변에 통증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요 이 전립선염 정말 또 많은 질문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것들을 또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질문은 전립선염은 꼭 성관계를 통해서만 네.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립선염은 성관계는 아주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성생활을 안 하시는 큰 노령층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성관계가 그런 염증, 요도나 방광염 이런 게 염증을 일으켰고, 그것들이 이제 만성화되면서 잦은 성맥의 감염, 저희가 성맥의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잦은 성맥의 감염이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만성 전립선염이 그 성관계랑 연관된다는 것은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뇨기과에 오게 되면 내가 뭐 전립선염이 왔다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뭐 어떤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걸로 오해하시고 또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다수의 환자에서는 전립선염은 성관계와는 큰
그 성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관계로 이루어지는 성매개 감염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좀 많은 분들의 좀 질문을 받아봤더니 박 배우님 그 차이를 좀 아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전립선염하고 요도염하고 이 증상의 차이를 좀 많이들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예, 교수님 맞죠? 증상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도염이라 그러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여러 가지 요도염을 일으키는 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고 대부분 급성 이제 배뇨의 통증이나 뭐 요도에서 분비물 이런 것들로 오게 됩니다. 요도염은 실제로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 검사에서 균을 추출해서 그거에 맞는 항생제를 쓰거나 이래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요도 부위의 특정 부위의 통증보다는 이제 골반 주변의 통증,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배뇨 장애 그리고 아주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염과 요도염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립선염이 왜 자주 재발을 하는 걸까요? 이제 그 전립선에 실제로 이제 세균성 전립선염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에 균이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은 그 전립선 자체가 그 캡슐이라고 그래서 어떤 피막으로 쌓여져 있고 세포들 자체가 지방층이 두꺼워서 실제로 약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항생제를 유지해야 되고 보통 뭐 4주에서 12주 정도까지도 항생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장기간 항생제를 유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지에 힘들어 하시고 여러 가지 위장장애나 이런 약물 복용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뭐 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립선염인데 그 성기 끝이나 고환 그리고 또 심지어는 허리 그 주변까지 통증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건 왜 그런 건지. 전립선염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이나 항문 사이에 있는 그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전립선염을 예전에는 뭐 만성 전립선염이라고도 표현했었고 그다음에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후군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별한 병리적 원인이 없이 증상만 보이는 경우들을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런 회음부 불편감뿐만이 아니라 골반 주변의 장기들, 그래서 고환, 항문, 그다음에 뭐 성기,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방사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서해부를 통해서 그런 하지 쪽으로도 방사되거나 허리 통증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립선염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또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자세나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립선염이 꼭 허리 통증이랑 연관되지는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염 하면 그 연관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불임이라든지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또 조루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관계가 돼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우리 전립선염과 성기능 사이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오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립선염을 앓게 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배뇨장애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수면장애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남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잘 자야지 남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이제 성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전립선염 환자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성욕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기능 저하랑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조루나 이런 문제도 실제로 만약에 발기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조루와도 연관성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성 전립선염이 전립선염이 있다고 해서 꼭 성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조루가 온다든지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임과의 연관성도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뭐 전립선염을 앓는 분들의 정액에서는 염증이 보고된 경우들도 있지만 이것이 꼭 불임과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물론 불임 환자들에서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액에 전립선 정액에서 염증이 나온 경우들이 있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불임과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어떤 그 물리적인 치료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전립선염은 실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상당히 크게 주는 남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들 중에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런 뭐 남성 호르몬 저하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 아예 힘들어서 네, 네.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까지 생기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심하게 전립선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드물게 그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립선염과 그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혈정액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액에 혈액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혈정액증은 실제로는 전립선염과는 크게 연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정액증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외래 올 때 상당히 놀라서 오신다. 왜냐하면 정액이 붉게 나온다, 뭐 콜라색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혈정액증의 병태 생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꼭 이거다라고 밝혀진 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혈정액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는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경계하는 것들은 전립선 암이나 그 전립선 주변에 생기는 이런 악성 종양들에서 혈정액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정액증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문제되는 질환은 아닌데, 혈정액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비뇨기과에 내원을 해서 그런 악성 종양 유무를 가려줘야 하고요. 악성 종양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정액증의 원인들 중에는 뭐 그런 단순한 뭐 염증 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결핵이나 또 그런 혈관 기형이나 이런 것들 드문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정액증이 있을 때 그 정낭 안에 있는 출혈 때문에 혈정액증이 한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관계를 꺼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파트너한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혈정액증은 사실은 보기에는 안 좋지만 실제로 파트너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다 좀 많은 남성분들이 이걸 좀 많이 좀 궁금해들 하셨다고 해서 좀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립선염을 앓기 전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좀 내 스스로 느끼기에 성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연관성이 있어요? 실제로 전립선염이 성기능 저하를 일으키진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성욕 저하나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기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뭐 사정이나 이런 능력이나 그 다음에 발기력 저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담에도 그 고인물이 썩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염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립선염은 사정을 좀 많이 하면 좀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성분을 약 25% 정도 구성하는 전립선액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립선액을 자주 배출해주고 정액을 자주 배출해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사정, 사실 뭐 제가 횟수를 딱 몇 회 정도 하라고 정해줄 수는 없지만 뭐 주기적인 사정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뭐 성적인 파트너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뭐 자유행위를 해서라도 사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중에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좀 종종 하고 이제 혈액순환을 위해서 자욕이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좌욕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좌욕은 뭐 좌욕, 반신욕 다 같은 개념인데요. 전립선 주변을 이제 좀 따뜻한 물에 담그고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게 되면 전립선 주변의 혈류도 개선이 되고 그쪽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전립선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전립선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곽 배우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이요? 네. 주량은 뭐 소주 한 병 반 정도? 한 병 반?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교수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어떤 질환도 사실 뭐 음주, 흡연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직업상 좀 술을 자주 마셔야 되는 분들 있죠. 네네. 이분들하고 연관됐을 때 전립선염 아무래도 더 안 좋겠죠? 그런 분들은?
뭐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당연히 네.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제 술은 간에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약 중에는 간독성이나 신독성 있는 약재들이 많이 있어서 뭐 내가 술을 먹은 날은 나는 약은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증 치료제 중에는 이제 저녁에 먹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자기 전에 먹거나 저녁 식후에 먹는 약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통 술 대부분 언제 드십니까? 보통 24시간? 저녁 시간 네. 보통 저녁 시간에 저녁에 먹죠. 뭐 저녁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낮에도 술 드신다 이런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대부분 술은 저녁에 먹게 되고 네. 술 드시면 잊어버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술 먹고 약 먹으면 안 좋다라는 건 또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면은 잊어버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에 저희가 이제 약 복용의 수능도라 그러는데요. 환자분들이 제가 만약에 한 달치 약을 드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오셨다. 그러면은 술 자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 못 먹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치료에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재발도 많이 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표님 줄이세요. 네. 금주, 네, 금연 요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 교수님, 전립선염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으로 또 이렇게 크게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과는 실제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비대증 환자에서 전립선염이 발병하는 빈도는 뭐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만성 전립선염에서는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큰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만성 전립선염 환자가 나중에 전립선 비대증이 오지 말란 법도 없고 만성 전립선염 환자가 전립선암이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는 누구나 그 나이대에 맞는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전립선염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꾸준한 관리인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립선염 환자분들은 어떤 그 치료에서 완치를 생각을 하고 많이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와서 약을 먹었더니 듣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게 되고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뭐 똑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간지나 이런 인터넷 광고 보면은 전립선이라고 치면은 광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전립선이 왜 광고가 많냐면 사실은 전립선염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광고로 현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나 건강식품들을 뭐 팔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환자분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오히려 신체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전립선염은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주 갈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한 그 병원을 정한 다음에 그 병원에서 꼭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10대 수칙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변을 지나치게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더운 물에 자욕을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과도한 음주, 피로를 피해줍니다. 네 번째, 건전하고 적절한 성생활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배뇨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복용을 조심해 주세요. 여섯 번째, 일주일에 5번,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꼭 실천해 주세요. 일곱 번째, 과일, 채소, 곡물류를 충분히 섭취해 줍니다. 여덟 번째, 동물성 고지방 칼로리를 제한해 주세요. 아홉 번째, 배뇨 장애가 발생하거나 혈뇨가 생기면 의사와 꼭 상담해 주세요. 열 번째, 50대 이상 남성은 매년 한 번 전립선 암 검진을 꼭 받아주세요. 건강을 위한 10대 수칙 지켜주세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립선염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뭐 어떤 지나친 이제 과장 광고나 이 홍보를 보고서 현혹돼서 쉽게 나도 빨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교수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식습관부터 자기 관리한다면은 이것도 뭐 거뜬히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그 방호진 교수님을 찾아뵈면은 네. 이보다 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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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립선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단비였고요. 저는 광민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